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아직 여름 해가 다 지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담장 아래로 먹 냄새와 종이 먼지가 뒤섞인 골목, 그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가게 하나가 있었죠. 문방사우와 서책을 들여다 파는 집이었습니다. 간판 하나 변변찮이 달리지 않았지만 인근 고을 아전들과 훈장님들 사이에선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 집 안주인이 바로 연하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비단 한 번 걸쳐본 적 없이 늘 무명 치마에 먹물 얼룩 하나쯤은 달고 살았죠. 남들 눈엔 그저 조용하고 순한 며느리로 보였을 겁니다. 말 한마디 드세게 하는 법 없고 시어머니 수발의 가게 일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여인으로요. 그런데 그 그림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 정서방은 젊은 시절 서리로 관아를 드나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집안 체면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볼 줄도 장시 물정을 꿰 줄도 몰랐지만 바깥에 나가면 어깨 한번 으쓱하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죠. 진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모르는 것도 없는 척하는 그 모습이 더 고단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전부 연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한 묶음 값이 어느 장시에서 오르는지, 어느 필묵상이 질 좋은 먹을 싸게 넘기는지, 관아에서 서책 주문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 모든 것을 연하는 꿰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얻어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밑에서 장부 읽는 법을 익혔고 지방 장시의 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귀동량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며 배웠죠. 시집 올 때 가져온 건 패물도 논배미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연하는 당연히 그냥 살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필묵상 몇 관은 따로 작은 거래를 텄고 종이 장수 중 믿을 만한 이와는 소리 없이 물건을 대고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꾸준히 시어머니 약값도 가게 미천도 정서방 체면값도 결국 그 손에서 나왔죠.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어떻게 버텼냐고. 연하는 그 밤에도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붓끝으로 숫자를 짚는 그 손이 어딘지 모르게 단단했습니다. 억울하거나 서럽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보다 훨씬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가을 장시가 한창 돌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정서방이 한양 나들이를 다녀온다고 했을 때 연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별다른 용무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열흘이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연하가 지켰고 시어머니 약첩은 연하가 챙겼고 외상장부도 연하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서방이 돌아오던 날 연하는 가게 앞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낯선 여인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죠. 나이는 20 남짓, 눈매가 길고 입술이 붉었습니다. 옷고름 하나에도 어딘가 모르게 기방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사뿐했고 시선은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소매라 하네.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소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매는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기방에서 잔뼈가 굵은 여인이었으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를 리 없었겠죠.
하인들은 마당 한쪽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웃집 안악들도 담장 너머로 귀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모습을요. 그런데 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랬습니다. 연하는 딱 한 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연하를 불러앉히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언가 준비해온 말투였습니다. 안채 열쇠하고 곡간 열쇠는 소매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 이제부터 안살림은 소매가 맡는다. 연하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열쇠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채 열쇠, 그리고 곡간 열쇠였습니다. 소매 앞에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서방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한바탕 소란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 소란을 잠재우는 것으로 자신의 위세를 세우려 했을 테죠. 그런데 연하가 너무 조용하니 어디에 위세를 얹어야 할지 몰라 멈칫하는 눈치였습니다. 연하는 그날 저녁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장부 하나, 그리고 오래된 먹 상자 하나. 그걸 들고 뒤뜰 서구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 하나, 문 하나,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웃 안악 하나가 담장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씨, 어쩌자고 그 방에 드시는 겁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연하는 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구방이 아무래도 조용해서요. 장부 보기엔 여기가 낫거든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호롱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손이 조용히 숫자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안채 열쇠는 소매에게 넘어갔습니다. 곡간 열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필묵상과 거래가 이어지는지, 외상거래처 중 믿을 만한 곳이 어딘지, 장시 물가가 어느 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연하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검문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숨통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매가 안주인 자리에 앉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이미 가게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매는 곡간 열쇠를 손에 쥔 채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이 된 문이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소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책이 가득 쌓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는 눅눅한 종이 뭉치 몇 개와 먼지 앉은 빈 선반, 그리고 오래된 외상 장부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귀퉁이엔 급하게 팔아치운 흔적이 역력한 빈 나무 상자들이 포개져 있었고요. 비톡촉을 피해 물건을 처분한 집이 을에 그러하듯 남은 것보다 나간 것이 훨씬 많은 창고였습니다. 소매는 한참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매야, 약 다릴 시간 됐다. 어서 일어나거라.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죠. 소매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약재를 씻고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피는 것까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밖에 앉아 지시만 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 맛이 달아나. 잉크도 갈아놓고 글방 청소도 해야지. 먹물 묻은 행주는 삶아야 한다는 거 알지?
소매는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러나 그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매가 생각했던 안주인 자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손님을 맡고 살림을 지휘하는 모습을 그렸겠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지휘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휘 대신 몸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관아 아전 하나가 들렀습니다. 문방구를 주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매는 앞치마도 채 못 벗은 채로 가게 앞에 나섰습니다. 아전이 물건값을 물었는데 소매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먹 한 자루에 얼마인지, 종이 한 묶음이 어느 장시에서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전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갔습니다. 점심이 지나자 이번엔 글방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주문해뒀던 서책을 찾으러 온 것이었는데 그 서책이 창고 어디에 있는지 소매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부도 읽을 줄 몰랐고 물건 위치도 몰랐습니다. 소매는 하인 막동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좀 찾아봐라. 막동은 소매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마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막동은 정말로 연하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다른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소매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하인들은 소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눈빛이 미묘했습니다. 오래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하가 자기 목 줄여가며 챙겨준 사람들이었죠. 그 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매는 부엌 앞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연기를 너무 마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뜰 서구방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하가 호롱불을 켜고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조용한 불빛이었습니다. 소매는 그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구방은 좁았습니다. 어른 둘이 누우면 발이 닿을 만한 크기였고 창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아 눅눅한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쓰다 버린 낡은 이불 하나, 작은 경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그 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서방은 연하가 비참하게 밀려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소매도 그렇게 알았겠죠. 시어머니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난 여자는 이미 진 여자라고 여기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채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호통이 언제 떨어질지 몰랐고 정서방의 기분을 살펴야 했고 하인들 앞에서 안주인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서구방은 좁았지만 오히려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경상 위에는 장부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낡은 서책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적힌 것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종이값이 오르는 시기, 어느 고을, 장시에서 붓대가 싸게 풀리는 달 먹을 만드는 장인들이 공궁해져 물건을 헐값에 내놓는 때, 그 모든 것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가 20해 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쌓아온 기록이었습니다. 그 장부를 펼치는 손이 조용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이름을 얻는 방법은 안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죽은 15살 몸종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소매가 하인들을 재편하는 사이 연하는 소리 없이 매죽만 곁에 두었습니다. 매주가 내일 장시에 나가거든 저쪽 한지 장수 보이면 값 한번 물어봐라. 물건은 사지 말고 간만. 매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그 붓대 장수는요? 그쪽도 마찬가지야. 요즘 물건이 얼마에 풀리는지만 알면 된다. 매죽은 다음날 장시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아이의 발로 오간 장시 정보가 연하의 장부 위에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는 슬슬 물건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헐값에 풀리는 한지 몇 묶음, 장인이 공궁에져 내놓은 먹 한 꾸러미, 거래처에서 싸게 넘기는 채근 한 다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꼼꼼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서고방 한켠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방이었으니까요. 정서방은 그 사이 소매와 함께 가게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말을 걸고 체면을 내세우고 글 줄 아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소매는 물건값을 몰랐고 물건 흐름을 몰랐습니다. 장부는 쌓여갔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묻지 않아도 들었습니다. 매주기 하루 한 번씩 집 안 돌아가는 이야기를 슬쩍 전해줬으니까요. 연하는 장부를 덮으며 등잔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단단하게 추락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연하는 비로소 재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은 관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체면이라 불렀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졌고 접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노름판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 문서가 흔들렸습니다. 거래 어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 앞쪽에 앉아 글 줄 아는 척하던 사람이 정작 집 하나를 지키는 데는 손끝 하나 쓰지 못하는 꼴이었습니다. 소매는 남은 폐물을 팔았습니다. 은비녀, 옷가락지, 기방 시절부터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서방 손을 거치자 술값이 되고 허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소매는 빈 폐물함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고방 문 앞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매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곱던 옷고름이 구겨져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 말뿐이었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소매를 바라봤습니다. 소매의 과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소리를 배웠고 산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정서방을 따라온 것도 살 곳을 찾은 것이었지 다른 여자를 밟으려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하가 입은 상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쌍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른 법이다. 살고 싶으면 이제 배우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소매를 장시로 데려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오게만 했습니다. 어느 장수가 값을 부풀리는지, 어디서 흥정이 되고 어디서 안 되는지를 눈으로 먼저 익히게 했습니다. 장부 보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외상과 현금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지도요. 소매는 처음엔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속도가 느리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사람 읽는 눈을 키운 여자였으니 장시 사람들을 읽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소리 없이 컸습니다. 봄에는 한지를 들였습니다. 장시에서 헐값에 풀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매주기 발품으로 쓸어왔습니다. 여름에는 먹이였습니다. 장인이 공궁해지는 때를 연하는 이미 장부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을엔 책근과 붓대가 들어왔고 겨울이 되자 관아 납품용 장부책까지 손이 닿았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물건이 움직였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은 연하였습니다. 소매는 판매에 강했습니다. 손님 눈빛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익힌 것이 여기서 쓰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망설이는지를 금방 집어냈습니다. 매죽은 발이 빠르고 셈이 밝았습니다. 장시를 누비며 값을 비교하고 외상과 현금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어느새 능숙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재주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서고방에서 시작된 거래가 어느 틈에 고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방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정서방은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짜 어음이 들통난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아전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내세우던 사람이 체면을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같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집안 기강을 내세우는데 가장 목소리가 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서고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연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연하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가 내 등을 너무 오래 밟고 서 있었구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꾸미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잠깐 붉어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20해 넘게 삼켜온 것들이 그 손 하나에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잃은 체면은 반드시 어딘가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조용히 물러서는 법이 없으니까요. 위기는 겨울 초입에 찾아왔습니다. 정서방이 집문서를 넘기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은 장씨가 파하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진 빚이 어음으로 쌓이고 그 어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자 결국 집을 담보로 내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해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연하가 먹 냄새를 들이마시며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난 뒤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하는 거래처 몇 곳과 조용히 손을 써두었습니다. 정서방이 내민 어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했고 그 어음이 최종적으로 닿는 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연하를 알았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사이였고 연하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빈문서와 어음은 조용히 회수되었습니다. 집문서는 끝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정서방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아 사람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서방 본인도 자기가 체면을 지킨 줄 알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어딘가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킨 것은 정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자금이었습니다. 연하의 판단이었습니다. 서고방 등잔 아래에서 밤마다 짚어온 숫자들이 이 집의 기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다른 사실 하나가
고을 안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서원 두 곳과 관아 납품 거래를 꾸준히 이어온 문방 상단이 있었습니다. 종이, 먹, 붓, 장부채까지 계절마다 납품 품목을 바꿔가며 거래를 넓혀온 곳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은 그 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물건이 정확하고 값이 공정하고 약속이 틀린 적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상단의 주인이 연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매죽을 통해 물건을 드리고 소매를 통해 손님을 상대하고 연하는 장부와 판단만 쥐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손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미 고울안굵직한 거래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정서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안의 주인인 척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내내 진짜 살림을 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첩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장시에 나가면 사람들이 소매를 알아봤습니다. 값 흥정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고 말이 군더더기 없다는 평이 붙었습니다. 연하의 사람으로 제 몫을 해내는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에도 장부를 펼쳤습니다. 경상 위에 올려진 낡은 장부였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안방도 첩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집을 살린 건 그 손때 묻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연하는 붓을 들었습니다.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봄 장시가 열리기 전에 움직여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날, 연하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부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타지 수령으로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상단은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하의 이름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을 안에서 이 상단이 누구 손에서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원 납품, 관아거래, 약재 필묵 유통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매가 약재와 필묵 거래를 맡았습니다. 장시 사람들은 소매를 믿었습니다. 눈빛이 정확하고 말이 틀린 적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방에서 살아남던 여자가 장시에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와 소매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장부를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늙어 있었습니다. 호통 소리가 줄었습니다. 가끔 햇볕 좋은 날 툇마루에 앉아 뒷뜰을 바라봤습니다. 연하가 지나가면 눈으로 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서방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군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있어도 거래는 연하와 소매가 쥐고 있었고 장부는 매죽이 정리했습니다. 누구도 정서방의 말을 먼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벌이라거나 복수라거나 연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였습니다. 각자 살아온 대로 서 있는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뒷뜰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연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다가 잠시 후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안방마님 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받은 것도 아내로 대접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참는다고 다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하며 버틴 사람이 결국 판을 가져갑니다. 연하는 그것을 말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면서 알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서 장부를 덮은 여자는 그날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